비트코인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쭉 봤었어요. 이번에 바닥을 15,000불 찍고 2배 올랐었으면 30,000불, 벌써 50,000불이니까 그때 제 포지션을 전부 다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올라가면서 추매를 계속했습니다. 그걸 불타기라고. 그렇죠. 불타기라고 하죠. 주식이 내려갔다는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고 올라갔다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불타기 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주식을 살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언제 팔아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구 작가님 모시고 스페셜 코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 작가님이 좀 전에 최근에 돈을 가장 단기간에 많이 버신 분 네. 있으시다면서. 네, 뭐 더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효긴 클린스만 아주 엄청나죠. 클린스만 네.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전 감독이죠. 전 감독이죠. 그죠. 네. 얼마 버신 거예요? 저도 얼추 7, 80억이라고 들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미국 감독에서 쫓겨날 때도 받았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 성공을 한 적이 없는 감독을 데려왔나 했는데, 그러면 단기간에 그 연봉 말고 그 위약금, 그걸 다 받게 되니까, 나도 재테크하지 말고 어디 감독으로. 그렇죠. 네. 제가 그 클린스만을 처음 본 게 이제 1994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11살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월드컵에서 독일이랑 붙었고, 저는 그때 공교롭게도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저희 4학년 꼬맹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응원하고, 이제 그들은 독일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클린스만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3대0으로 작살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국이 정말 분발을 해가지고, 3대2까지 만들고, 거의 역전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땡 끝났었죠. 그때 제가 클린스만을 처음 봤는데, 그때 참 잘생겼고, 골도 잘 넣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쉽게 잘 넣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94년도에도 우리가 붙었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졌죠. 네. 그때 그러면 함부르크 계시다가 그거 구경하러 간 거였어요? 네, 소풍? 그러니까 그 축구장에 간 거는 아니고 그 대회는 미국에서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애를 보고 할 게 없으니까 축구 틀어준 거죠. 이게 보라고. 네. 보라고. 네. 그 학교에서는 그 독일 선수들 응원을 했을 거고. 그렇죠. 네. 우리 강 작가님은 또 대한민국 응원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1990년도에 독일이 아마 우승했을걸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 1대0으로 꺾고 이제 우승을 했죠, 그때. 네. 그때 클린스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고, 96년에도 이제 유로 우승도 했고, 그리고 이제 2006년,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 이제 말 학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독일에서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독일 축구가 그때 되게 안 좋았는데, 그때 엄청 선방을 해서 이제 3위를 했고, 그때 클린스만이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클린스만 진짜 좋게 봤거든요. 좀 하네 하고. 요즘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유명 선수가 감독을 해가지고는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부럽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유명 선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냥 저 가서 너 왜 못 넣는 거야? 이거 아닐까요? 난 너무 잘했는데 너네도 왜 이래 못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넣으면 되잖아. 이제 올해 2024년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축구가 좀 아쉽게 4강에서 탈락을 하긴 했었지만, 중결승이었나요? 중결승이죠. 중결승에 탈락을 하긴 했었지만, 자, 우리는 탈락하면 안 됩니다. 올해. 탈락하면 안 되죠. 돈 벌어야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되고, 돈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쭉 봤었어요. 보니까 이거 주식하지 말고 비트코인 했어야 됐구나. 2013년, 12년 자료는 없고요. 제가 이번이 반감기라고 그러잖아요. 반감기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수익률이 어떻게 됐었나 봤더니 아무튼 2013년 이후로 비트코인을 샀었으면 1억 샀었으면 그게 뭐 9조? 그럴 겁니다. 2013년이면은 그게 저도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그렇죠. 이제 13년에 1000불을 뚫기 전에 그 정도인데 1불일 때도 있었어요. 1불. 1불일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불 아래일 때도 있었고요, 당연히. 1불 아래일 때도 있었고 처음에는 뭐 1불 이럴 때는 뭐 장난이야 뭐야 뭐 그쵸 뭐 사토시 뭐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강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이게 된다라고 괜찮은 투자 자산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언제였어요? 언제냐면요. 사실 이제 한 22년부터 이제 대충 이제 알고는 있었죠. 한마디로 이제 반감기 전에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걸 대충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요 매수 시기는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2배 정도 올랐을 때, 한마디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성립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나쁜 타이밍이 아니다 정도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게 원래는 23년 7월이었어요. 이게 2배,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2배 오른 게. 근데 이제 4월에 거의 2배 도달해가지고 제가 좀 욕심 부려가지고 조금 일찍 샀습니다. 4월에. 그래서 그건 별로 좋진 않았죠. 왜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9월, 10월 뭐 그 언저리니까요. 이번에 바닥을 15,000불 찍고 지금 거의 5만 불? 52,000불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와 있으니까. 그러면 15,000 찍고 바닥에서 2배 올랐었으면 3만 불. 그러면 3만 불 돌파했을 때 사더라도 벌써 5만 불이니까. 네, 뭐죠. 한 70% 정도죠. 70% 먹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제 포지션을 전부 다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올라가면서 추매를 계속 했습니다. 이제 온일과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한 42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뭐 그 친구들이요. 네. 다 해가지고. 지금 방금 강 작가 얘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시고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제로 매매를 잘못해서 돈을 못 번다고요. 네. 대부분은 바닥에서 15,000불 찍었고 지금 3만 불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 그렇죠. 네. 여기서 절대 못 사요. 예. 그런데 바닥에서 3만 불 가서 뭐 따블이 됐는데 이때가 오히려 매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추매를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게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했던 피라미딩 기법.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말로는 그걸 불타기라고 하죠. 그렇죠. 불타기라고 하죠. 네. 떨어질 때 막 사는 걸 불타기라고 하는데 또 올라갈 때 계속 사는 걸 말도 희한하게 잘 지었어요. 불타기. 네, 그렇죠. 네. 그 불타는데 장작을 뭐 더 집어넣는 느낌. 그렇죠. 근데 물타기란다는 건 원래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물타기가 먼저 있으면 그 다음에 불타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이제 물타기라는 말이 굉장히. 근데 내려갈 때 사는 거 왜 물타기죠? 생각해보니까. 물을 탄다. 그러고 보니까 물을 타면 이게 희석화된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달루션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나? 네. 물타기를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타기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식을 잘하려면 불타기를 잘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이제 불타기가 사실 돈 버는 길이죠. 네. 근데 이 불타기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참 힘들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타기가 사실 심리적으로 편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좀 하다가 이제 평단이 낮아져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게 좋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 실제로 한 10번 중에서 한 7번, 8번은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2번이 이제 안 돌아올 때 나는 어쨌든 떨어지는 자산에 잔뜩 투자를 했는데 그게 나락으로 딱 가버리면은 내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게 위험한 거죠, 물타기가. 네. 그리고 그러면 불타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때 그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한 게 원칙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샀는데 13,000원이 되면 추매. 그러면 나의 단가는 11,5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시세가 나의 평균 단가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또 산대요. 또 사도 어차피 단가는 올라가는데 수량이 이제 3배로 늘어나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에 물량이 늘어나 있으면서 좀 크게 먹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물타기는 떨어질 때 10,000원이 9,000원 됐으니까 물타요. 그러면 단가는 9,500원 됐지만 거기서 8,000원이 되면 이제는 1,000만 원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으로 2배로 터지게 되고, 8,000원에 물 타서 또 단가를 낮췄는데 또 더 떨어지면 3,000만 원으로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물타기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물량을 내가 늘리면서, 그게 강 작가님이 예전에 한번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문을 닫고 그렇죠. 장사가 안 되는 집의
매장을 더 늘리는 효과? 네. 뭐 그런 거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식이 내려갔다는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고 올라갔다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사고 파는 사람들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하는 거니까요. 특히 그 가격이 움직일 정도면은 보통은 이제 기관들이 그거를 사거나 팔았을 텐데 다 그 사람들도 뭔가 생각이 있으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타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관들은 다 팔고 있는데 나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이제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오케이, 불타기 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추세로 가는 주식을 계속,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을 살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근데 생각대로 움직이면 계속 수량을 늘리면서 먹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아, 네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으로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늘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고점 대비 한 20에서 25% 떨어졌을 때 그게 방법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 제가 분석한 바에 뭐 그 상승장이 있으면은 상승장 안에서도 조정장이 분명히 오는데 네.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충 한 15에서 20% 정도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월에도 이번에 이제 그 조정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일봉으로 보면 한 16%고 이제 고점 대비 저점이 21%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버텨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단순한 조정장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일단은 좀 빼자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네. 두 번째 방법은 뭐 120일 이동평균선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에서 꽤 잘 먹히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밑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하면 일단 좀 팔고 이제 보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계절성이 좀 있죠. 기본적으로 그 반감기 후 12에서 18개월 후에 보통 고점을 찍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산해 보면은 내년 4월부터 10월이다. 그때는 확실히 조심을 하고 실제로 그 시기에 뭐 이동 평균선이나 고점이 깨지면은 이제 팔고 나가는 게 이제 하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닐이나 미너비니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클라이맥스 텁이 오면은 이제 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들의 주장은 뭐 예를 들면은 뭐 2주 내에 뭐 70% 이상 올랐다. 그리고 14일 동안에 뭐 10일 이상은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승하는 각도가 갑자기 이제 가파라졌다. 이런 걸 보는데 솔직히 저도 그때 팔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올라가는 걸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실패한다에 한몫 걸겠습니다. 네. 네,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아마 실패할 겁니다. 저도 내년에. 네. 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의 그 차트랑 수익률을 봤더니 네. 결국은 그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게 24년 뭐 4년마다 오는 거 맞죠? 네, 4년마다 옵니다. 네. 그게 채굴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씩 주는 거예요? 정확한 반감기가 뭡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유지를 하려면은 그 채굴자라는 사람들이 전기를 막 돌리고 PC를 돌려가지고 무슨 이상한 그 수학적인 이제 수수께끼를 풀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자에게 이제 10분에 그러니까 지금은 6.25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이제 그 반감기 후에는 3.125개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채굴자들이 무슨 채굴자 연맹 같은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성공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받으면 그걸 나눠가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성공하면 6.25개를 내가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채굴 풀에 들어가가지고 전기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이 풀에서 몇 개 만들었다 하면 그걸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그 수량이 한정돼 있다면서요? 2,100만 개인가? 네, 2140년까지 2100만 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뭐 1900만 대 후반까지는 지금 이미 발행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120만 개가 뭔가 그게 남아 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분석을 할 때 2017년, 18년도에
아, 이게 비트코인하고 뭔가 연관이 있구나, 반도체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2013년도에 5,500%가 올랐더라고요. 아, 그쵸. 네, 네. 네. 그러면 24년, 20년, 16년, 12년 뭐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왔을 건데 네, 12, 16, 20, 24 오른 거죠. 네. 네. 그러면 반감기 그 다음 해에 네. 2013년도에 5,500% 올랐는데 그 2년 지나서 14년도에 마이너스 58%.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18과 22년도 수익률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그 무슨 대통령 우리가 중간 선거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좋다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도 안 좋죠. 네. 네, 근데 보니까 네. 코인도 정확하게 중간 선거가 있었던 14년도에 58% 빠졌고 2018년도에 73%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2년 이번에도 많이 빠졌죠. 이번에도 65%. 예, 65% 빠졌죠. 그죠. 22년에.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그 반감기 때 사가지고 그러니까 중간 선거 있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 내년이면 25년이고 예, 예. 26년이 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네. 아 그게 아까 몇 월 달 정도만 팔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심플한 전략은 그 말씀하신 그 4년에 한 번 그 해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나머지 3년을 투자하는 거는 꽤 윤택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4, 18, 22 그리고 26년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쵸. 나머지 3년 동안은 보유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게 가장 심플하고 이제 바보 같은 전략인데 굉장히 위력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해의 수익률을 보니까 아까 13년도에 5,500% 올랐다고 했는데 15년도에 37%, 16년도에 119%, 17년도에 1,300%. 그렇죠. 17년도가 좋았죠. 네. 네. 그리고 그때 18년도에 네. 17년도 연말에 네. 저희가 이 송년회를 하잖아요. 네. 그때 코로나 전이니까 네. 송년회를 하면 2017년도에도 주식시장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1월 달에 2,600 찍었어요. 아, 예, 예. 지금에 똑같네요. 그런데 그때 12월 달에 송년회 가잖아요. 옆에서 전부 다 비트코인 얘기하고. 아, 그쵸. 넌 몇 개 있어. 난 10개. 너는?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2017년 연말에 메신저에 돌아다니는 거. 그 돌아다니는 거에 부적이 있어요. 부적. 아. 부적에 존버. 아, 저는 뭐. 그 다음에 가즈아. 네. 가즈아 하면서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는 주식하는 사람의 사람 취급받기 어렵겠네요. 그때는 네. 뭐 주식 얘기를 말도 못 꺼내요. 아,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그나마 이쪽에서 존버 가자 하고 있는데 네. 주식 얘기하는 한 부류가 어디가 있었냐면 신라젠 주주들. 아, 네. 거기는 좀 그래도 좀 따라갔군요, 그래도. 그때 네. 2017년도에 신라젠 주가가 폭발했거든요. 아, 네. 네. 나중에 그 신라젠을 비롯해서 그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2017년 말에 이번에 2차 전지 스퀴즈 나듯이 네. 막 그렇게 올라갔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슈어탄 사람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나가 떨어지면서 간 거군요. 네. 그때 2017년 마지막 그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일부러 그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 좀 뽑아와봐라. 아, 네네. 지르면 그냥 쇼스퀴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런 매매 전략을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아무튼 그때도 비트코인이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여기저기서 다 이거야 라고 했을 때가 꼭지예요. 좀 늦죠. 네. 뭐 신라젠이든 비트코인이든 네. 그때 샀으면 그 다음 해에 73% 폭락했으니까. 그렇죠. 네. 2,800만 원이 한 300만 원 갔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열광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이 각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주변 사람을 잘 살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뭐 칵테일 파티 이론처럼 너무 사람들이 열광하면 네. 이제 팔아야 되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제 근처에 코인과 돈 버는 데 관심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미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빼야 되는 거고 이제 소위 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몇 년을 걸쳐서 휴먼 인디케이터를 한 명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2020년부터 뭘 해도 다 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러면 20년은 인버스에 들어가고 이제 21년 여름쯤 다시 이제 롱으로 갔다가 22년에 정확히 코인을 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얘는 실력이 확실히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 가르침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가 25년에 나 이제 전 재산 들어갔어 하면은 저는 그때 나오는 거죠. 네. 이미 그분은 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분은 이제 원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균 선생도 옛날에 인지노란 때 200척의 배를 갖고 와서 12척 남기고 본인도 죽고 이제 이순신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분도 그 12척이 있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배를 삽니다. 또 이렇게. 계속 배가 생기는. 네, 배가 생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배가 생기고 전쟁 나가서 또. 네, 그죠. 또 말아먹고 이제 또 10척 말아먹으면 또 10척 사오고 이렇습니다. 네. 또 나한테 돈을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이제 모아서 절약을 해서 이제 투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쨌든 뭐 그 투자 행위를 합니다. 네, 그렇죠. 매도 행위. 네. 우리 강 작가님도 그 퀀트를 많이 하시고 저도 퀀트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최고의 저는 전략은 역시 휴먼 인디케이터. 네. 저는 그것만큼 정확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1월 달에도 시장이 한번 확 밀렸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렇죠. 지난 10월 달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5% 찍으면서 그때도 험악했었죠. 2270 갔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 바닥 찍는 날 연락 오시는 분이 3분 계세요. 네.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서로 모르는 분들인데 기가 막히게 딱 바닥일 때 전화가 와.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시장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쌓이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푸컬 레이셔도 보고 빅스도 보고 이 여러 가지 공포 지수를 활용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그 공포 지수 보다가 오히려 그분들 딱 연락 왔을 때는 확신이 들어요. 바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도 그러면 어디선가 계속 어떻게 원화채굴을 통해서 배를 사시는 겁니까? 그분들 다 주식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인데 너무 무서워요. 한 분은 너무 무서워요. 전무님이고 한 분은 되게 짜증을 내세요. 우리나라 시장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좀 짜증을 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짜증을 내시면서 저한테 딱 연락 올 때가 기가 막히게 저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저는 약간 이 공감 능력이 되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지금 그 심리 상태가 어떻는지, 그 다음에 나의 심리 상태는 또 어떻는지.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죠? 주식 투자에 90%라 했어요. 99%라고 했어요. 99%는 심리다. 저는 뭐 100%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퀀트적인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공포에 있어서 바닥이 나든지 고점에서 좀 팔거나 잘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저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랑 이걸 보면서 이게 반도체 주가에도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2013, 1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보면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개발해요. 요즘 HBM3로 하이닉스 잘 나가잖아요. 그게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거 맞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도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HBM을 개발을 하면서 그때 2013년도에 삼성전자 별로 못 갔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때도 주가가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되게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요. 이번에도 하이닉스는 잘 가고 삼성전자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작년에 그래도 한 42% 올랐기 때문에 많이 못 간 건 아닌데 엔비디아가 뭐 거의 400, 500% 가고 하이닉스도 거의 100% 갔는데 삼성전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좀 찐따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무슨 엔비디아와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다 그냥 오르더라고요. 다 오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22년도에 비트코인 박살나고 그 이후에 23년 결국 작년에 반도체 좋았고 비트코인도 좋았다 그죠? 좋았고 올해까지 좋은 거죠. 잠깐만. 올해가 24년. 내년까지인가요? 좋은 거니까 반도체도 저는 그래서 반도체도 내년까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반도체에 대해서 주식 지금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 반도체는 그 대표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한국 반도체 그 수출액을 보고, 네, 그 수출 증가율이 2달 연속으로 이제 증가할 경우,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작년 3월이었거든요. 네. 이제 보통 그때쯤 이제 들어가면은 한 2년 정도는 반도체가 좋은데 그 2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는 올라준다라는 것이 그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반도체 전략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우리 1월 2일 날 방송을 할 때 그죠? 네, 3%였어요. 네, 예. 반도체 얘기를 해드렸더니 바로 그 또 백테스팅을 해보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예. 그 백테스팅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네. 배웠어요. 이번에 작년에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올해는 무조건 플러스 난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한 70에서 120%까지 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올해 뭐 한 7월, 8월까지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승할 때는 거의 뭐 평균 70%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월 1일 날 그거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1일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1월에도 플러스 57%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2월 달에도 작년에는 설이 1월에 있었고 올해는 2월에 있어서 조밀수가 지금 이틀이나 작은데도 네. 2월에서 2월 20일까지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벌써 그렇게 나오나요? 네, 벌써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끊어서 발표했죠. 예. 네. 근데 2월 20일까지 보면 자동차 뭐 다른 거 다 줄었어요. 네. 근데 반도체는 36%. 네. 작년 대비해서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조금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보면 이 기저 효과 때문에 계속 수출 증가율은 올해 최소 7월에서 한 11월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반도체가 버텨줄 것이다. 예. 그렇죠. 뭐 사실 뭐 올해 초반에도 뭐 리서치 센터장 분들의 말을 제가 별로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분들도 전부 다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좀 찜찜하긴 했었죠. 네네. 전부 다 반도체 얘기하니까. 근데 작년에도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째 틀린 것 같진 않더라고요, 또 근데. 예. 그렇죠. 이분들이 주가를 못 맞추시는데 그 섹터는 대충 맞추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증권사의 자료를 보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시장 전망 자료 있잖아요. 네. 내년에 뭐 2,600 간다, 3,100 간다. 그런 거는 사실 안 보는 게. 그건 거의 무조건 틀려요. 예. 네, 그죠. 거의 반대로 가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되게 베어리시하게 안 좋게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 해 3,316 갔었고. 그렇죠. 21년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랐고 22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꽤 옵티미스틱하게 봤는데 이제 거의 뭐 1월부터 벌써 작살났고요, 이게. 1월부터 작살났죠. 뭐 3,300까지 갔다가 뭐 3,000 정도로 21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22년 전망치가 뭐 위로는 3,600에서 3,800 밑으로 정말 베어리시하게 본 사람이 2,600 정도였는데 그렇죠. 근데 2,600이 1월에 깨졌어요. 그냥 1월에 깨지면서 그날 뒤통수를 한 대가 엄청 세게 얻어맞았어요. 저는 근데 그거 보고 그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혹시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가 아닌가. 한마디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섹터를 찍어주니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이제 그걸 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상사가 있으면 본인도 이제 면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나 다 반도체 사라고 했어요라는 말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거는요. 저희가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로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랑 많이 세미나를 해봤었으니까 사실 잘 안 믿어요. 또는 오히려 그게 이제 뮤추얼 아닐까. 한마디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이거를 보고 그거를 그 섹터를 사고 이런 거 혹시 아닐까요, 혹시? 그런 거는 있죠.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둘 다 이렇게 뮤추얼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래요 저래요 하면 우리한테도 아이디어를 얻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 조금 뛰어나진 게 이게 과점화된 시장이고 엄청난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펀드 매니저끼리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철강, 뭐 화학, 뭐 모든 이런 시클리컬 산업에 있어서 그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강 작가님도 콘트 아무리 돌려봐도 경기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떨어지는 거고 예측하는 거 없죠. 그렇죠. 그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클리컬 산업은 언제
업되고 언제 다운되는지는 모른다. 네. 하지만 우리가 서플라이어 생산자 쪽에서 공급을 얼마 정도, 공급 캐파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세 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 세 개밖에 없으니까. 메모리 쪽은, 네, 그죠. 네. 그렇다면 그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 되는 핸드폰,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PC, 예. 노트북 포함해가지고, 그죠? 여기에 그 전방을 잘 보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빅스케일러라고 하는 네. 미국의 하이테크, 그 빅테크 회사들이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캐펙스 발표하잖아요. 네. 예, 그 자본 지출하는 거. 네. 케이펙스에서 얘네들이 얼마 투자한다라고 얘기하지.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캐펙스 투자 뭐 50%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그러면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네.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야 챗GPT, 네. AI 네. 서버 뭐 서로 난리잖아요. 그렇죠, 난리죠. 네. 그런 걸로 수요가 확인이 되면 그때 오히려 자신 있게 이제 지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원 얘기처럼 그냥 우리가 사이클을 모르니까 네. 그냥 PBR 0.9에 사서 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PBR 네. 0.9에 사서 1.6에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는 PBR 1.1에 사서 2.1에 팔아라. 네, 그런 과거에 PBR 밴드상의 이런 사이클을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네, 저도 심심해서 이제 그 반도체 콘트 돌려봤는데 반도체에서도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 그리고 성장 지표들 그리고 이제 소용주 효과 그거 다 먹히더라고요.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냥 그 반도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도체는 이제 원래 순이익이 가장 높았을 때 팔고 가장 낮았을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뭐 반도체 기업이 뭐 수백 개가 있잖아요, 한국에. 이제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 수 있긴 한데 이제 뭐 소용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노멀하게 그냥 좀 말씀하신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되게 잘 먹히고 그냥 이제 순이익 영업이 얼마나 성장했나 그런 것도 다 잘 먹힙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갖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잘못하면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PER이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라.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클리컬은 반대로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데 그 밸류에이션의 트레이딩을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 사이클 기업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는 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다가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는데 네. 이익이 쭉 쫓아 올라오면서 네. PER이 되게 낮아지는데 네네. 여기서 평균 PER이 10배니까 더 올라가야 돼 이러면서 고점에서 주식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 전략은 오히려 사이클 기업은 거꾸로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PBR로 하든지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PBR로 하든지.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이런 사이클 기업들 싫어하거든요. 네. 네, 미국 펀드들은 사이클 기업 싫어하고 하이그로스 네. 성장 기업을 좋아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PER을 보면서 사거든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야 50% 증가하고 이익이 50% 증가하니까 또 PER이 뚝 떨어져요. 그렇네요. 네. 작년부터 이 정도 올라가서 뭐 PER 70배가 되겠네 했더니 이익하고 매출이 분기에 막 또 50% 증가한대. 그러면 그러니까 또 뚝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포워드 퍼가 지금 뭐 30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네. 네. 지금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130불 찍고 700 왔는데 여전히 30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피터린치가 이익 증가율하고 그 PER하고 PEG라는 거죠. PEG. 네. 그래서 이제 PEG라고 하죠. PEG 좋은 지표입니다. 네. PER 나누기 EPS 그로스. 그죠. 네. 그래서 30배인데 30% 증가하면 네. PER이 30이라도 괜찮다.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 중심으로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책에 보면 다 이런 성장주 중심의 투자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몇 개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는 이게 성장주다 했다가도 내수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성장이 금방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 그리고 1등부터 이래 쭉 내려다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다 시클리컬이죠. 다 시클리컬이에요. 그러니까 PER보다는 PBR을 저는 좀 많이 보는.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반도체 백그라운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칩 워라는 책 진짜 좋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좋아요. 예, 네. 예, 참고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한마디로 거의 뭐 작년까지의 역사가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왜 이 산업이 아시아에 모이게 되었는지 미국은 왜 제조업을 포기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볼만합니다. 그치? 예. 그러면은 이 전체 이코시스템이 딱 이해가 돼요. 예. 근데 퀀터 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보시네요? 심심해서요. 네. 네. 네, 좋은 책입니다. 네.